서울구치소 접견실.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좁은 공간. 유리창 너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수의복 위로 굳은 어깨, 눈 밑엔 깊게 팬 그림자. 그가 정태윤이었다. 성주는 자리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정태윤 씨, 저는 성준 변호사입니다. 정태윤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편지 읽어주셔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주는 수화기를 잡은 손을 살짝 옮겼다. 편지 내용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최지민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정태윤이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치과 의사였어요.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리창 아래로 떨어졌다. 그때 그녀가 새로 치과 건물을 지으려고 의뢰를 했습니다. 첫 미팅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일에 대한 태도도.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떨렸다.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성주는 메모장에 조용히 펜을 굴렸다. 업무 관계로 시작된 거군요. 네. 설계가 끝나고 준공 후에도 가끔 연락이 오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사 인사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도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더군요. 정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건 불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사랑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성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부인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대화도 없었죠.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민이는 그런 제 상황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더군요. 그날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성준이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날의 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태윤이 고개를 숙였다. 지민이가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붙잡았죠. 두 팔을 잡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밀쳤고 저도 반사적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녀가 욕실로 들어갔고 문이 3개 닫혔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태윤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제가 들어갔을 땐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처도 피도 없었어요. 그냥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주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유리창 너머로 정태윤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꼭 쥐고 있었다. 전 살인자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제 욕심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준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정태윤 씨, 진실이라면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태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유리창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성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며 접견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남겨진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서울구치소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온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성주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책상 위 서류를 펼쳐놓았다. 판결문, 수사 기록, 조서. 서류마다 검은 글씨가 가지런히 박혀 있었다. 피해자 최지민, 사망 원인 2분의 출혈. 그는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욕실에서 머리를 부딪혔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인이다. 윤솔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면회는 어땠어요? 담담했어요.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쪽 기록은요?
성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조사 내용이 너무 매끄럽습니다. 논리의 빈틈이 없어요. 그는 핵심 증인 진술 조서를 집어들었다. 상단에는 증인 박은영천 408호 투숙객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이 확신을 굳힌 이유가 바로 이 증언입니다. 그는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그날 밤 옆방에서 남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투숙객들이 놀라 복도로 나올 정도였다. 성준은 조서를 덮으며 말했다. 검찰은 이 쿵 소리를 폭행에 의한 충격음으로 해석했어요. 피고가 밀치자 피해자가 벽이나 문턱에 머리를 부딪혀 즉사했다고 본 겁니다. 태백이 중얼거렸다. 피고는 밀쳤다고는 했지만 그 후 욕실에서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잖아요. 맞아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은 그 진술의 시간차 때문에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밀친 순간 바로 사고가 난 걸로 판단했죠. 욕실에 들어간 뒤에 넘어졌다는 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윤솔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검찰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거네요. 성준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죠. 1심에서 박은영 씨가 핵심 증인으로 직접 나와 심하게 다툰 직후 바로 쿵 소리가 났다고 증언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문제는 모두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사무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윤솔은 조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하지만 지난 사건 때처럼 빨간 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진실을 가리는 거짓도 감춰진 왜곡도 없었다. 그저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길을 잃은 사건이었다. 도저히 실마리가 안 잡히네요. 윤솔이 낮게 말했다.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한참 동안 서류 위를 맴돌았다. 다음 날 오전, 윤솔은 태백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호텔을 찾았다. 로비 한켠 STAFFONLY라 적힌 철제문 앞.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건 박 팀장이었다. 넓은 어깨, 단정한 제복, 그리고 지나치게 매끈한 미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나오셨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날 CCTV 영상은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용건이 있으신가요? 윤솔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호텔 복도 말고 혹시 다른 CCTV는 없나요? 출입구나 객실층 혹은 내부 보안용으로 설치된 거요. 박 팀장이 피식 웃었다. 그런 게 있을 리 있나요? 그 순간 윤솔의 머리 앞에 그런 게 있을 리 없다는 말이 빨간색 글자로 떠올랐다. 삐삐삐삐. 짧고 날카로운 전자음이 귀를 찔렀다. 공기가 멎고 주변의 시간이 멈췄다. 윤솔의 시야가 일그러지듯 번쩍였다. 박 팀장. 호텔 1409호. VIP 전용룸. 특별관리구역이라 일반 직원은 출입할 수 없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침대 위 화재 경보기 덮개를 열었다. 그 안쪽 센서 옆에 작고 둥근 렌즈가 끼워져 있었다. 렌즈가 켜지며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잠시 후 그는 욕실로 이동했다. 조명을 끄고 천장 위 점검구 옆의 빈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렌즈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각도를 조정하고 노트북 화면을 켰다. 화면엔 1409호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다. 그는 화면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VIP 손님들은 잃을 게 많거든. 박 팀장은 노트북을 덮으며 담배를 꺼냈다.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삐삐삐삐. 세상이 뒤집히듯 흔들리며 정지되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게 있을 리 있나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렸다. 이번엔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윤솔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앞의 남자가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 미소 뒤로 방금 본 영상의 잔상이 겹쳐졌다. 1409호의 화재 경보기와 욕실 점검 구역, 두 개의 은빛 렌즈가 아직도 그녀의 뇌리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사무장님, 괜찮으세요? 태백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윤솔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 게 있을 리 없다는 말, 그게 바로 거짓이야.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미소를 띤 박 팀장을 바라봤다. 입가에 억지로 웃음을 걸며 말했다. 그러건 있을 수가 없겠죠. 박 팀장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요. 저희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윤솔은 시선을 잠시 떨군 뒤 그럼 수고하세요. 하고 짧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를 지나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솔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